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가짜뉴스, 위험비어 이런 네네. 말들 많이 쓰는데 이 네. 말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 오늘 갖고 오셨다고요? 네네. 우리가 옛날부터 유언비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예. 아무 약간 근거 좀 없이. 옛날식 네, 표현이긴 그렇죠. 정말 해요. 옛날식 네. 표현이고, 뭐 지금은 이제 가짜뉴스라는 말로 네. 좀 많이 대변이 되는데, 사실 이제 예로부터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어떤 공감대는 늘 존재를 했는데, 네. 사실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되고요. 그런데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 사실을 말하는데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도 처벌이 된다. 사실적시한 그렇죠. 명예훼손. 바로 그것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되게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이제 명예감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족쇄를 채운다는 어떤 지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그러면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감정이나 현실의 괴리 같은 걸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이제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은 들어도 네. 들어도 늘 헷갈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네.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을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예, 형사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시에는 명예훼손이 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이 사실을 말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다 다 처벌되지 않죠. 예. 사실을 말을 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은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데, 그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실인데 그것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내가 누군가를 뭐 비방하거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는 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그런 의도가 인정이 돼서 사실적시를 하게 되면은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죠. 원칙적으로는 처벌이고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명예가 훼손됐다, 모욕감을 네. 느꼈다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감정에 네. 가까운 것일 수 있잖아요. 예, 굉장히 주관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 어떤 네. 모욕감을 느낀 것은 네. 주로 이제 손해배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저 사람의 사실을 적시해서 당신이 명예훼손을 한 거야. 네. 모욕감 줬어. 네. 국가가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도 특히 그 중요한 건 명예훼손의 대상이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요인이라거나 네. 기업체의 어떤 뭐 사장, 뭐 총수, 어떤 예. 이제 되게 어떤 뭐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건전한 비판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렇죠. 이제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예.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는 조금 있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좀 더 크다라는 네. 게 이제 판사에서 인정이 되면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있었던 판례입니다. 네. 뭐 어떤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하는 거지만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어떤 다른 교단 내 다른 목회자들한테 네. 이 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뭐 어떤 뭐 교회 세습 같은 뭐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비난당한 목사는 명예가 훼손되는 건 맞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이 인정돼서 무죄를 받게 되고요.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건데 뭐 택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제 조합 총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저 녀석이 사장이랑 같이 회사 돈을 해먹은 놈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을 이렇게 막 배포를 한 거예요. 횡령으로 이렇게 처벌한 판결문은. 예. 그런 경우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이 되죠. 그리고 특히 정가 기록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것인데 그것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또 무죄로 인정이 되고요. 그럼 택시협동조합 조합원 네. 뭐 총회에서 한 네, 발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조합원 총회 어떻게 보면 조합원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어떤 걸로 처벌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되게 폭넓게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인정이 안 된 사례가 있는데 특정인이 어떤 징계를 이제 회부를 당하죠. 예. 징계 회부 당했는데 징계 혐의 사실과 회부 사실 이제 게시판에 게시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 어느 과의 뭐 누구누구 과장이 이런 사실로 징계 회부됐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면은 다른 사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가령 어떤 뭐 성범죄와 관계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회사에 어떤 돈을 횡령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보면 알 권리가 되게 중요한 걸 측면이 있는데 네. 법원은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걸 게시하는 거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또 판단을 했고요.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좀 명확한 기준이 좀 되는지, 그러니까 즉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알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렇게 변호사를 어렵다. 만나서 내가 이렇게 판결문을 배포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변호사가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그래 아니 제가 네. 안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건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해드린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뭐 글 말미에다가 이 글은 어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저희 어떤 사적인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조언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처벌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기가 되게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말을 안 해버리면 뭐예요? 아예 말을 그래서 안 해버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형사처벌 조항이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공익을 위한 것인지 네네. 아니면 사적 제재를 위한 것인지 네네. 이게 되게 뭐랄까 지금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것도 좀 세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전가 기록 같은 경우도 어떤 조합원 총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되거든요. 네. 알 권리가 중요하니까요. 어떤 범죄자를 뭐 조합장에 앉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가 기록도 그냥 동네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아무 관계도 맥락도 없는 자리에서 뭐 저 사람이 뭐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경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죠. 그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이고, 네. 아까 전에 이제 뭐 요새 최근에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태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네, 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이제 회사에 공유를 한 거예요. 이제 그 208개 어떤 그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보내고 직원한테도, 그러니까 메일로 다 그냥 배포를 한 거죠. 내가 누구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당할 만한 행동을 내가 당했다. 라는 것을 이제 배포를 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피해 그 명예훼손의 대상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 경우는 그 실제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람이 어떤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 성희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됐고,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글의 말미에다가 뭐 이 글은 어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뭐 이런 것이고 뭐 어떤 저희 사적인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걸 제가 변호사가 조언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어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뭐 공유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메일을 보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본 거죠. 근데 사실 이 판결도 네. 한 10년 전, 15년 전 같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네. 예를 들면은 네네. 뭐 성희롱이든 성추행의 피해자예요. 네네. 저 이런 피해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에다 알렸어요. 예. 직원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예,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사실을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어떤 굉장히 미투 이거 논란이 운동. 많이 됐던 예,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투 운동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걸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했던 피해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왜 죄가 되는 그렇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가해자는 그것을 이유로 뭐 어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역전이 돼 있는 거죠. 누가 그래서 처벌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거하고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참. 근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 제가 이제 법대를 갔을 때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처벌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지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제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말하되 특정인의 프라이버시나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은 처벌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애당초 그 조문의 규정이 완전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 왜 못 바꾸는 거죠? 이게 근데 계속해서 못 바뀌고 이제 계속 시대가 계속 옛날부터 법조계나 언론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많이 갔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합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는 폐지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에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박경신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이 2010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28개국 뭐 미국, 호주, 유럽 같이 어떤 어느 정도 뭐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가진 28개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16개고 인정하는 나라가 12개다. 라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제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걸 왜냐면은 어떤 뭐 프랑스 대혁명이나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않고 어떤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대에 있었던 규정이 21세기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영국에서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사건에서 이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오고 이제 많은 주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규정을 폐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거는 유럽계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대륙법계, 프랑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법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그 독일법 제도를 어떻게 보면 그 규정 자체가 거의 그대로 지금 따온 구조거든요. 공공의 이익이 그러니까 처벌은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게 되면은 처벌을 너 안 대응할 수 있어. 근데 그 구조 자체가 독일에 있는 법률과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21세기에 맞는 법률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뭐 프랑스도 갖고 오고 독일도 갖고 오고 그렇죠. 일본도 미국 것도 갖고 오고 최근에 정치 체제는 미국 제도를 갖고 오고 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인정을 하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처벌하고 명예훼손은 처벌하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어찌 보면. 그걸 어떻게든 사실 좀 조정하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게 좀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폐지하자는 움직임 뭐 국회 차원에서는 혹시 없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부터 법조계에서나 언론계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법사위 차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를 했었고 뭐 이게 많은 그 저희 뭐 변호사협회 있잖아요. 변호사협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이거를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처벌을 하고 그렇죠. 프라이버시나 어떤 왜냐하면 개인의 정가를 뭐 공개를 한다거나 어떤 되게 내밀한 어떤 비밀을 공개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처벌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법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라는 것이 이제 많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5대4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안정희님께서요. 법은 네. 너무 어려워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우리가 네. 합헌 5, 위헌 4 네. 이렇게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며 네네. 5대4 정도 나올 정도면 이제 다음번에는 위헌이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 국민들이 이제 많은 그 정치 이슈들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예. 뭐 대통령 탄핵을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나라가 몇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도 네, 있는 나라도 많이 없고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헌법재판과 관련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봐도 이제 뭐 부끄럽지 않거든요. 예. 많은 나라에서 많이 배우러 오고 사례가 예. 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 위헌이 됩니다. 예. 그만큼 어떤 기존의 법률을 되게 존중하는 구조거든요. 5대4는 안 되고 네. 6대3은 돼야지 이제 위헌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7대2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합헌 의견이 다 컸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5대4로 바뀌었습니다. 합헌이 5, 위헌이 4로 바뀐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근데 위헌 의견이 좀 더 적긴 하지만 다음에 또다시 이제 이 규정이 문제를 했을 때는 5대4가 뭐 4대5로 바뀌고 4대5가 3대6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간통죄나 뭐 혼인인정 네, 간음죄. 그 경우도 굉장히 여러 번의 결정을 거쳐서 결국은 위헌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제 위헌의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의견도 좀 일리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가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어떤 전과 기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명예와 관련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전과 기록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잖아요. 아까 이제 비밀? 어렵다고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사적인 관계에서 보면 네. 한때 저랑 무슨 관계였어요. 네네, 내연 그렇죠. 관계든 뭐 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네.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럼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되죠. 그것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공공의 이익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저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이 이제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는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추고 싶은 사항이고 자신의 어떤 명예 감정이랑 관계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결국은 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공공이익에 부합하는가? 내가 이거 진짜 사실일까?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을 하게 돼.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 쉽게 SNS에 글을 쓰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된 사회에서는 어떻게 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한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네. 저 사람한테 골탕을 먹이기 네네. 위해서거나 아니면 사적 보복의 감정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갖고 네. 그 악의적인 사람하고 목적으로. 연인의 관계를 잠깐 네. 관계였었는데 네. 그 사람이 나를 추행을 했다거나 성폭력을 했다고 네.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사실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도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무고죄와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그쵸. 연결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그리고 법조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별도로 처벌하고 아니면 최근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굉장히 언론중재법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손해배상을 좀 더 강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거죠.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예.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원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적인 얘기는 네, 그게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여지가 말은- 있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일단은 그쵸.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분명하게 입증 가능한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좀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네,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의 네. 처벌 우려를 좀 덜 수 있겠다.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뭐 형사고소나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 다 처벌되진 않죠.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행위는 네.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거라고 법원 판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비리 행위가 있거나 네. 범죄 행위가 있다는 거를 알리고 고발하고 그러면 사회가 개선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되게 넓게 인정하는 편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있다. 그게 굉장히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사회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계속 네네. 이 논쟁적인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KK06152217 쓰신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재작년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기술 부족으로 인한 고민으로 밤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듣던 김성환의 시사야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덕분에 기술도 늘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더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